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0살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혼자가 되었어요. 바로 1년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제가 이런 사연을 쓰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평생 거짓말쟁이 곁에서 속 끓이며 사는 것보다 하나뿐인 딸과 당당히 살아가는 게 더 낫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었어요. 혹시나 제가 이혼을 선택한 것이 딸의 마음에 큰 상처로 남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더 지옥 같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건강한 이혼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로 태어났지만 부모님의 불화로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와 떨어져야 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겨우 초등학교 2학년 때 밤마다 집 안가득 울려 퍼지던 부모님의 고함 소리. 결국 두 분은 그 해에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친척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고모 집이었죠. 어른들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제게는 너무 큰 버림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상처는 평생 잊히지 않더군요. 다행히 고모는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셨습니다. 미혼이셨던 덕분에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고요. 그래도 외롭고 쓸쓸한 학창시절이었죠.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버팀목 삼은 건 오직 공부였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누구보다 당당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를 악물고 노력했고 결국 좋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학문에 대한 갈증이 남아 대학원까지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조금 늦은 나이에 첫 직장을 갖게 되었고 거기서 지금의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당시 누구보다 성실하고 유식해 보였고 회사 사람들 모두가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무려 4년을 연애했고 그 과정에서 큰 흠이 보이지 않았기에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결혼하면서 제가 가장 기대했던 건 사실 가정의 따뜻함이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를 만난 게 제겐 커다란 위로였습니다. 엄마의 손길을 느껴본 적 없던 제게 시어머니는 친엄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결혼 전에도 혼자 자취하는 저를 위해 직접 반찬을 싸주시고 아플 땐 먼저 전화해 안부를 물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 이젠 정말 가족이 생겼구나.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살림을 차리자.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남편은 외동아들이었기에 어머님도 외로움이 많으셨는데 저를 만나며 오히려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신 듯 했죠.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결혼 전 어느 날 시댁에 놀러 갔을 때 어머님은 직접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님, 이걸 다 혼자 준비하신 거예요? 갈비찜에 잡채에 샤브샤브까지? 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감탄하자 어머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우리 종민이한테는 네가 첫 여자친구이자 마지막 인연이잖니? 나는 네가 그냥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처럼 느껴진다. 앞으로 우리 가족끼리 잘 살자꾸나.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내 딸 같아 라는 말을 그토록 듣고 싶었는데 정작 친엄맥에선 듣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어머님은 결혼 후에도 늘 따뜻했습니다. 반찬을 싸주고 용돈을 쥐어주며 너만 알고 써. 내 옷도 좀 사고 자신을 챙겨라 하시곤 했습니다. 마치 엄마와 딸 사이의 비밀처럼 둘만의 은밀한 약속도 많았어요.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저는 임신 소식을 알리게 되었고 온 집안이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노산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어머님의 보살핌 덕분에 무사히 아이를 품을 수 있었죠. 어머님은 백화점에 가서 예쁜 인부복을 골라주셨고 배부른 저를 위해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님을 보며 우리 엄마는 역시 최고야 라며 뿌듯해했죠. 아이를 낳고 돌잔치를 치를 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듬직했고 시어머니는 엄마 같았으며 귀여운 아기가 제 곁에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나에게도 이런 따뜻한 가정이 찾아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돌을 지난 후 남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다정함은 사라지고 퉁명스러운 말투와 무심한 태도가 늘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낚시 가야겠다. 낚시? 아람이 이제 막 돌 지났는데 집에 좀 있으면 안 돼? 아기가 아빠 손길을 필요로 할 때잖아. 야,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한 거야. 내가 잠깐 나가서 취미생활 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이야? 저는 속이 터졌습니다. 아기가 한창 예쁠 시기인데 남편은 가족보다 자기 취미를 우선시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산후 후유증과 체력 저하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남편은 그런 제 사정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점점 남편과의 대화는 싸움으로 이어졌고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특히 제가 아이를 돌보며 지쳐 있을 때 남편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람이 낮에 잠깐만 봐줘. 나 좀 씻고 싶어. 제가 부탁하면 남편은 늘 핑계를 댔습니다. 애가 아직 말도 못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놀아주냐? 네가 그냥 해. 난 피곤해. 그 말이 너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기를 돌보는 게 단순히 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남편. 제가 혼자서 감당해야 할 짐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원래 체력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빈혈과 저혈압이 있어서 출산 후에는 의사가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죠. 그래서 산후조리 차원에서 도우미 이모님을 잠시 모셨는데 남편은 그것조차 불만스러워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도우미 이모도 부르지 마. 다른 엄마들도 다 혼자 육아해. 괜히 호강하는 줄 알겠다. 호강? 오빠가 먼저 몸 약하니까 도우미 도움받자고 해서 부른 거잖아. 내가 떼써서 그런 거 아니야. 아, 몰라. 아무튼 이제 그만. 돈 아깝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책임을 회피할 땐 언제나 제 탓으로 돌린다는 걸요. 주말마다 이어지는 낚시와 술자리, 늘어만 가는 외박.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된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연아, 이번 주말에 아람이 데리고 우리 집 와라.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어머님은 제가 힘들어하는 걸 단번에 알아채셨습니다. 산후 우울증처럼 사소한 일에도 울컥하는 저를 다독이며 늘 곁에서 위로해 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부엌에서 걷다가 갑자기 휘청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은 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급히 펠시우를 불러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아이를 업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붙들고 있던 그 길, 어찌나 외롭고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그때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어머님은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의사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분은 기립성 저혈압이 심하십니다. 갑자기 일어날 때 쓰러질 위험이 크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만약 제가 곁에 없었다면 어머님은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방도 하나 비어있고 아람이도 할머니랑 있으면 좋아할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며느리 집에 들어가 사는 건 말이 안 돼. 어머님 쓰러지는 걸 보고 제가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결국 어머님은 저희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남들은 고생을 사서 한다고 말렸지만 저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못 받은 엄마의 사랑을 어머님께서 채워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제게 어머님은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울음을 달래주고 저와 함께 집안일을 나누며 웃음을 주셨죠. 덕분에 저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남편은 또다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장이라는 이름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고 점점 낯선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이 집에 들어오신 후 제 삶은 조금씩 안정되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품에서 잘 웃었고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점부터 남편은 점점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지방 프로젝트를 맡겼어. 앞으로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올라올 것 같아. 남편은 당당하게 그렇게 말했지만 제 눈에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럼 평일에는 아예 지방에서 지내는 거야? 응, 회사 기숙사에 묵을 거야. 일이 워낙 크고 오래 걸릴 것 같거든. 저는 불안했습니다. 물론 회사 일이라니 어쩔 수 없다지만 어머니 건강도 염려되고 아기도 아빠를 필요로 하는 시기였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주말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 첫 걸음을 떼던 날에도 어머님과 저만 지켜봐야 했습니다. 제 가슴은 점점 허무함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다 다가온 어머님의 생신. 저는 남편에게 몇 번이고 부탁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꼭 와. 어머님 생신이야. 아람이도 아빠랑 같이 축하해주고 싶어 할 거야. 아, 그날도 지방 일정이 겹칠 것 같아. 급한 미팅이 잡혔어.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매번 급하다, 바쁘다. 오빠한테 가족은 언제가 급한데? 어머님 생신이 그냥 넘길 일이야? 하지만 남편은 싸늘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늘 그랬듯 가족보다 일이 우선이라는 태도였습니다. 아니, 그때는 이미 일이 아닌 다른 것이 우선이었던 걸지도 모르죠. 그 무렵부터 저는 이상한 낌새를 더 많이 느꼈습니다. 주말에 잠시 집에 들렀다 나가면서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한껏 꾸미고 나가는 남편.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습관. 예전엔 비밀번호조차 걸지 않던 폰에 갑자기 잠금이 생긴 것까지 모든 게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급히 나간 뒤 안방에서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두고 간 겁니다. 원래라면 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화면을 켰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낯선 이름, 루나, 그리고 메시지 알림에 뜬 한 줄. 오빠, 26일은 나랑 약속 있는 거 잊지 마요. Hearts.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핸드폰을 놓칠 뻔했죠. 대화창을 열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내 사랑이라고 불렀고 이미 여러 번 함께 식사와 여행을 다녀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님 생신 당일에도 그 여자와 약속을 잡아둔 상태였죠.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람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오히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지만 차마 그 사실을 어머님께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저혈압으로 쓰러지신 적도 있는데 이런 충격까지 들이면 큰일 날 게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증거를 모으자. 그리고 반드시 제대로 따져 묻자. 그날 밤 남편은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안방에서 그것을 발견한 순간 그는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더니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거 네가 본 거야? 뭐요? 제가 뭘 봤는데요?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핸드폰은 내 사생활이야.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거 몰라? 그 말에서 이미 답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떳떳했다면 그렇게 발끈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속으로만 다짐했습니다. 그래, 네가 뭘 하고 다니는지 이제 끝까지 파헤쳐주마. 그 후로 남편은 더욱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핸드폰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고 대화 내용을 지운 흔적도 보였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치밀함 속에서도 어설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틈틈이 그의 핸드폰을 확인했고 결국 남편이 루나라는 여자와 은밀히 메신저 어플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들을 캡처해 제 메일로 보내두었습니다. 대화 속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한 말투, 사랑한다는 고백, 여행 사진들까지 차마 제 남편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 무렵 저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밤맛조차 잃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단번에 눈치채셨습니다. 수연아, 얼굴이 왜 그래? 요즘 밥도 잘 못 먹는 것 같고 눈빛이 맑지가 않네.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요즘 좀 힘들어서 그래요. 저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어머님은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야. 힘든 일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꼭 말해. 알겠지? 그 순간 울음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진실을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건강을 생각하면 차라리 혼자 견디는 게 나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불쑥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거실에 앉더니 느닷없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박서연, 네가 뭐 잘났다고 날 무시해? 나도 사랑할 권리 있어. 네 옆에서 사는 게 더는 즐겁지 않아.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말을 직접 그의 입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맞아. 다른 여자가 생겼다. 그 여자가 더 좋아.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엄마만 돌아가시면 너랑은 끝낼 거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거실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은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시자마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아들을 바라보며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얘,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차갑게 날아든 어머님의 목소리에 남편은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다가와 아들의 뺨을 후려치셨습니다. 쾅! 하고 울리는 소리에 저와 아람이는 동시에 움찔했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아내 두고 다른 여자가 더 좋다고? 이 집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엄마? 엄마가 뭘 알아? 나는 사랑 없는 결혼이 지긋지긋해. 난 이제 진짜 사랑을 찾았어. 남편은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 뻔뻔한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오히려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참지 않으셨습니다. 네오, 아람이 아빠 맞아? 이 아이 앞에서 이런 망건을 하면서도 부끄럽지가 않니? 엄마는 맨날 수연이 편만 들어. 왜 내 마음은 이해 안 해줘?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평생 살라는 거야? 그때 어머님의 몸이 갑자기 휘청거렸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더니 그대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조금 어지럽네. 의사는 이미 경고했었죠. 기립성 저혈압은 스트레스와 긴장에 치명적이라고. 남편의 배신 소식은 결국 어머님의 몸에 그대로 타격을 준 겁니다. 저는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다 오빠 때문이야. 어머님 쓰러지시는 거 안 보여? 당신은 아들이기 전에 최소한 사람이어야 하는 거 아냐? 그러나 남편은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난 뒤 저는 어머님 곁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힘겹게 눈을 뜨더니 제게 속삭였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죄인이다. 네가 이런 고통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감사드려요. 저와 아람이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잖아요. 제겐 어머님이 엄마예요. 그날 저는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혼한다. 하지만 절대로 눈물로 끝내지 않는다. 반드시 사이다 같은 결말을 내고야 말겠다. 그리고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기숙사에서 지낸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루나라는 여자와 동거를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눈물을 머금고 증거를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캡처한 메시지, 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 호텔 영수증까지. 가슴이 찢어질 듯 했지만 언젠가 법정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수연아, 요즘 얼굴이 더 안 좋아졌다. 괜찮니?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말해. 저는 끝내 진실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혹여 큰 충격을 받아 다시 쓰러지실까 봐서요. 하지만 제 아내 분노는 날마다 더 커져갔습니다. 특히 남편이 아람이에게 무심할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찾을 때 남편은 술자리 핑계를 대거나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죠.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켜야 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밤늦게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였죠. 거실불을 켜자마자 그는 제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박서연! 네가 뭐 잘났다고 날 의심해? 네가 내 핸드폰 훔쳐보는 바람에 일이 다 꼬였잖아. 내가 안 봤으면 어쩔 건데? 계속 숨기고 바람 피울 거였잖아. 그래, 난 사랑하는 여자가 따로 있어. 너랑 사는 건 이제 지긋지긋해. 그 소리에 아람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 달래며 소리쳤습니다. 아람이 앞에서 이러지 마. 최소한 아빠라면 아이 앞에선 자제해야지. 흥, 아람이? 내가 뭘 어쨌다고.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다잖아. 난 더는 너랑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 그때 방 안에서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다시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눈빛이 매섭게 빛나더니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인간이냐? 아내와 아이를 두고 바람이 더 행복하다니. 이런 불효막심한 놈. 남편은 뻔뻔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발 제 편 좀 들어줘. 사랑 없는 결혼보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는 게 맞는 거 아냐? 그러자 어머님은 차갑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 너한텐 책임과 의리가 먼저다. 조강지처를 배신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죄악이야. 남편은 결국 가방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오히려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결판을 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거든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저는 멍하니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제 가슴속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 요동쳤습니다. 어머님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계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연아, 이혼해라. 더는 저런 놈이랑 살면 내 인생만 망가진다. 아람이도 불행해질 거고. 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하지만 그냥은 안 돼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사이다처럼 끝내야겠어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고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상간녀 소송까지 각오해야 했기에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법률 상담을 다니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저를 비난하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혼은 네가 원하는 거잖아. 근데 왜 소송까지 해? 그냥 좋게 좋게 끝내면 될걸. 좋게? 오빠가 바람 피운 순간부터 좋게 끝낼 기회는 사라졌어.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너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내 명예를 망치지 마.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는 어머님이 계셨고 아람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늘 저를 다독이셨습니다. 힘들겠지만 꿋꿋하게 버텨라. 나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게. 그러나 문제는 어머님의 건강이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어느 날 현관 앞에서 어머님이 또다시 휘청 쓰러지셨습니다. 이번에는 구토까지 동반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어머님의 저혈압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의사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상간녀 소송도 끝까지 해. 나 대신 꼭 그 놈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저는 눈물이 차올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한테 어머님은 유일한 엄마예요.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야 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싸우는 이유는 단순히 남편에게 배신당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딸처럼 품어준 어머님, 그리고 제 아이 아람이 두 사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법정에서 맞붙을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첫 재판날 법정에 서 있는 제 두 다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제 곁에는 변호사가 있었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끝까지 응원해 주셨으니까요. 남편은 법정에서도 뻔뻔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을 억지로 이어가야 합니까? 그 말에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루나의 대화, 사진, 카드 사용 내역까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겠군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 박서연, 끝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좋아, 두고 봐. 내 인생 내가 망쳐줄 거니까. 그 협박에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두려움 대신 결의만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재판이 이어질수록 어머님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저는 법원과 병원을 오가며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님, 혹시 미자 어르신 되시죠? 저는 어머님 자산을 관리하는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전화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가진 자산이라니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여쭤보니 어머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사실은 내가 시골에 땅을 조금 갖고 있었다. 종민이 놈은 더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 그 땅을 네 앞으로 돌리고 싶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전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건강하시기만 하면 돼요. 아니야. 아람이와 네가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에게는 단 한 번도 기대할 수 없었던 가족의 버팀목이 어머님이 되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곧 새로운 파란을 몰고 왔습니다. 남편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광분한 듯 법정에서 소리쳤습니다. 뭐? 우리 엄마 재산을 박서연한테 넘겼다고? 그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우리 엄마를 협박한 거라고. 법정 안은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미리 준비해둔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소리쳐도 법적으로 뒤집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부부의 갈등이 아니다.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 남편은 법정에서 망신을 당한 뒤 더욱 광폭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노골적인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네요,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그 땅 내 거야. 어떻게든 되찾을 거야. 네가 날 모욕했으니 똑같이 당하게 해주지.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한 협박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미리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두셨기에 재산은 제 앞으로 안전하게 넘어와 있었습니다. 남편이 할 수 있는 건 고작 고함과 협박뿐이었죠. 그럼에도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님의 건강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고 재판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더해지니 상태는 날로 나빠졌습니다. 병실에서 마주한 어머님은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수연아, 꼭 끝까지 가야 한다. 내가 아들 놈한테 속고 살면서 배운 게 있다.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다. 네가 이겨야 아람이가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님이 이 싸움 끝을 함께 보지 못하실까 봐서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퇴근길을 재촉하던 저에게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박서연 씨, 오늘 상대 측 변호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더군요. 남편분이 이번 소송을 질 경우 명예를 걸고 끝까지 맞서겠다고 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생각 없습니다. 제 대답에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전략을 바꿔야겠군요. 남편분의 상간녀 소송까지 묶어서 진행합시다. 증거는 충분하니 승산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불길 같은 결심이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있을 때 문득 거실에서 어머님이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수연이가 꼭 이겨야 할 텐데. 저는 조용히 다가가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절대 안 떠나실 거예요. 저와 아람이랑 오래오래 함께 하실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깊고 멀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준비하신 사람처럼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폭풍의 한가운데에 제가 서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무섭게 흘러갔습니다. 재판은 길어지고 남편은 점점 더 막무가내가 되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조차 제게 손찌검을 하려다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판사는 얼굴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폭행 정황까지 확인되었으니 불리할 겁니다. 남편은 오히려 더 흥분했습니다. 다 조작이에요. 저 여자가 우리 엄마 세뇌시켜서 내 재산까지 빼앗으려는 거예요. 그러나 판사는 그의 말을 단칼에 자르듯 무시했습니다. 법정 분위기는 이미 제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와중에도 어머님의 건강이 계속 나빠졌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심장 두근거림을 호소하시거나 극심한 피로로 식사조차 거르셨습니다. 저는 어머님 옆에서 거의 병간호를 하듯 지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은 저를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혹시라도 내가 갑자기 잘못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필요한 건 다 준비해놨다. 네 앞으로 명예 돌린 땅, 그건 절대 누구도 손 못 댄다. 어머님, 제발 그런 말씀 좀 마세요. 전 어머님 없으면 안 돼요. 저한테 어머님은 제 인생의 유일한 엄마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다, 수연아. 네가 내 딸이어서 내가 더 버틸 수 있었어. 그날 밤 저는 어머님이 깊은 잠에 드신 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봤습니다. 평생 부모의 사랑을 갈망하던 제가 이렇게 늦게나마 진짜 엄마를 얻었는데 하늘은 왜 자꾸 이 행복을 앗아가려 하는 걸까요? 며칠 뒤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이 오랜만에 동네 친구를 만나러 외출하셨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병원에서 전화를 받고 달려갔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어머님의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창백했고 전신에 멍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의사는 무겁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기립성 저혈압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갑자기 쓰러지신 사이 차량과 충돌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가장 큰 적입니다. 저는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도대체 왜 하늘은 제게 이런 시련만 주는 걸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어머님의 얼굴을 보더니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엄마도 수연이 편만 드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모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지금 어머님이 이렇게 누워 계신 게 내 잘못이라고? 제가 소리치자 남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니, 다 네 잘못이지. 엄마가 괜히 내 편만 들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 저는 주먹이 떨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어? 엄마가 이렇게 다쳐 누워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차피 곧 나으실 거잖아. 난 바빠서 더 오래 못 있어. 내일 다시 내려가야 해.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허탈함에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님은 겨우 의식을 회복하시며 제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수연아, 종민이가 뭐라고 했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일이 바빠서 오래 못 있는데요. 저는 차마 진실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께 상처만 더 깊어질 테니까요. 며칠 뒤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의 자산을 관리한다는 변호사였죠. 박서연 씨, 어머님께서 생전에 준비해 두신 문서가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병원에서 어머님께 조심스레 물었을 때 어머님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수연아,
내가 가진 거라곤 땅밖에 없다. 종민이는 이미 나를 버린 아들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그 땅을 네 앞으로 돌리려고 서류를 다 작성해뒀다. 어머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건강하세요. 아니야. 네가 아람이랑 떳떳하게 살려면 꼭 필요하다.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다. 저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외롭게 자라온 제게 어머님은 세상에 단 한 명뿐인 엄마였습니다. 그런 분이 제게 남겨주고 싶어하는 마지막 선물이라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전 남편 귀에 들어가자 그는 더욱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 엄마가 그렇게 할 리 없어. 저 여자가 협박한 거야. 그러나 어머님이 직접 남겨둔 서류와 변호사의 증언은 완벽했습니다. 남편의 주장은 그저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법정에서 무너져 내린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간다. 이번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하지만 운명은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심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으니까요. 재판 준비와 병원 생활을 오가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응급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병실로 뛰어들어간 저는 숨이 막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의식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심장 압박을 하며 외쳤습니다. 맥박이 약합니다. 심장마비 상태예요. 순간 제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버텨주세요. 저 버리고 가시면 안 돼요. 몇 분 후 다행히도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얼굴은 무거웠습니다. 환자분의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큰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앞으로는 작은 충격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의 배신과 끝나지 않는 재판, 그리고 이어지는 어머님의 위기,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님은 눈을 뜨자마자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울지 마라. 넌 강한 아이야. 내가 끝까지 내 곁에 있을 수 없더라도 넌 반드시 이겨야 한다. 알겠니?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발 오래오래 저랑 아람이 곁에 있어주세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걸요. 며칠 후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상간녀까지 직접 출석한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했을 뿐이에요. 잘못한 게 뭐가 있죠?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준비해둔 증거들을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아이를 외면하고 그녀와 함께 보낸 날들, 거짓말을 일삼은 흔적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냉정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은 인용합니다. 또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인정합니다. 순간 법정 안은 술렁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그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분노에 치를 떨었고 상간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순간조차도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마자 변호사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서연 씨, 어머님 소식을 들으셨나요? 그 짧은 한마디에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저는 의사에게서 믿고 싶지 않은 말을 들었습니다. 환자분이 급성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저희가 응급조치를 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간 제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엄마가 되어주셨던 분이 이렇게 떠나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들어가 보니 어머님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고요히 누워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지만 그분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님, 저 버리고 가지 마세요. 제발. 아직 저한테 엄마가 필요해요. 하지만 어머님의 눈꺼풀은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결국 어머님은 끝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정신을 잃을 듯 울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자라온 제가 이제야 진짜 엄마를 얻었는데 하늘은 그 행복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장례식장에 나타나긴 했지만 얼굴에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왜 그 땅을 박서연한테 넘겼을까? 저는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가 어머님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저는 혼자 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서랍 속에 깔끔히 정리된 서류와 송을시로 적힌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연아, 네가 내 딸이 되어줘서 고맙다. 종민이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하지만 너와 아람이는 내 전부다. 네가 힘들 때 이 땅이 너를 지켜줄 거다. 당당하게 살아라. 나는 언제나 너의 엄마로 남을 것이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이 불타는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님의 뜻을 반드시 지켜내자.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과 그 여자를 끝장내겠다. 그리고 저는 다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단단한 의지로 무장한 채 말이죠. 어머님의 장례가 끝난 뒤 재판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재산을 두고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그 땅은 원래 우리 집안 거야. 엄마가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저 여자한테 넘긴 거라고. 그는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고인의 자필 서명과 공증된 문서가 있습니다.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은 핏대가 서며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박서연, 너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넌 내 인생 망친 여자야. 끝까지 두고 봐. 경위들이 서둘러 그를 제지했고 저는 눈을 감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렇게까지 추락했구나. 이제는 불쌍하다 못해 혐오스럽다. 재판은 제 쪽의 완승으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상간녀 역시 위자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빈자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아이를 재우고 나면 저는 혼자 울곤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남겨주신 유언 같은 그 편지가 제 마음을 붙잡아줬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끝났다고 안도하려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우리 집 앞까지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초인종을 마구 누르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박서연, 당장 문 열어. 너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람이는 무서워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경찰이 오자마자 비틀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 보러 온 게 뭐가 잘못이야? 내 딸인데. 저는 경찰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술에 취해 아이를 위협합니다. 다시는 집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 일 이후 저는 변호사와 상의해 면접 교섭권을 제한하는 절차까지 밟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람이가 제 품에 안겨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난 아빠 안 보고 싶어. 아빠는 술 냄새 나서 싫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건 잘하는 일이야.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버틸 수 있어.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님, 지켜봐 주세요. 저와 아람이는 반드시 행복해질 겁니다. 남편의 집착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재판에서 완전히 패한 뒤에도 그는 끈질기게 제 삶에 끼어들려 했습니다. 하루는 아이 면접 교섭일이었습니다. 변호사와 합의된 장소에서 짧게 만나기로 했는데 남편은 또 술에 취해 나타났습니다. 아이 앞에서 그는 제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그 돈 다 내놔. 그 땅도 원래 내 거잖아. 아람이는 겁에 질려 제 치마 끝을 꼭 붙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 보호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넌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없어. 변호사가 그 장면을 모두 기록해 두었고 결국 법원은 남편의 면접 교섭권마저 줄여버렸습니다. 아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아빠 안 보고 싶어. 그냥 우리 둘이 살자.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리면서도 결심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아이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아람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일상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어떻게 새 주소를 알아냈는지 집 앞에 서 있던 그의 모습은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허름한 옷차림, 손에는 술병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다 잃었어. 루나도 날 버렸어. 돈도 다 날렸어. 나 이제 거지야.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저는 문틈 사이로 그를 바라보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돌아가. 우린 이미 끝났어. 넌 더 이상 아람이 아빠도 아니야. 아람이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줘. 제발. 내 딸인데 그때 아람이가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 누구야? 난 아빠 없잖아.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문을 닫았습니다. 네가 아버지라는 사실, 이 아이는 기억하지도 못해.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문이 닫히자 남편의 흐느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아이를 지키는 게 제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 둘만의 인생이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찾아온 이후 저는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 결국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혹시라도 또다시 아이 앞에 나타나 상처를 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삿날 집 안구석구석을 정리하다가 어머님이 남겨두신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수첩과 함께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다. 돈도 명예도 다 사라지지만 사랑은 남는다. 네가 끝까지 아람이를 지켜준다면 넌 이미 승리한 거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님, 내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돈보다 분노보다 아이와의 사랑이 우선이니까요. 새로운 동네로 이사 온 뒤 저는 조금씩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아람이는 새로운 친구들과 뛰어놀며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저 역시 다시 사회생활을 하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던 길, 우연히 마주친 싱글 아빠였죠. 그는 저와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아이를 향한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인사로 시작했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고 제 상처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람이를 진심으로 귀여워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람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랑 있으면 좋아. 아빠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고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믿어도 될까?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하지만 어머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치유받는 거란다. 사랑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새로운 인연이 제 앞에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그렇게 쉽게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에서 또다시 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삶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던 어느 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해 집에 돌아오니 아파트 단지 입구에 전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몰골은 더 초라해져 있었고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서연아, 나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하자.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값싼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나와 아람이 앞에 나타나지 마. 난 잘못했어. 근데 너도 알잖아. 난 아직도 내 남편이야.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아람이가 뛰어나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왜 또 왔어? 싫어. 집에 들어가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이의 말이 그의 가슴을 정면으로 후려친 듯 보였습니다. 아람아, 아빠야, 나야. 그러나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빠 아니야. 난 아빠 없어. 순간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니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벌 받는구나. 엄마한테도 너희한테도.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흔들릴 뻔했지만 저는 곧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벌이 아니라 네가 만든 결과야. 우리 인생에 다시는 끼어들지 마.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다시 조치할 거야.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터덜터덜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은 초라하고 불쌍했지만 저는 결코 연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람이가 제 품에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무서운 일은 다 끝난 거지?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앞에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전 남편이 언제 또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바로 그때 제게 힘이 되어주던 그 남자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서연 씨, 무서우면 저한테 말하세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그 따뜻한 말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곁에 기대도 되겠다는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마지막까지 방심을 허락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상은 천천히 안정되어 갔습니다. 아람이는 밝아졌고 저 역시 서서히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곁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는 늘 저와 아람이를 따뜻하게 감싸줬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공원에 나가 놀아주고 제가 지칠 때는 묵묵히 도와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람이가 그를 아저씨라 부르다 어느 날 불쑥 아빠 같아 라고 말했을 때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 낯선 사람이 서성이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CCTV를 확인하니 전 남편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제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섬뜩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했고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미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남편분이 노숙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특별히 처벌을 원하시나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불쌍하다는 연민이 스쳤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와 제 아이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않게만 해주세요.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예요. 이제는 연민조차 제겐 사치였습니다. 제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아람이의 미래였으니까요. 그날 밤 아람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괜찮은 거지? 아빠는 다시는 못 오는 거지? 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람아, 이제 우리 앞에는 행복만 있을 거야. 창밖을 바라보니 밤하늘에 별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저와 아람이를 지켜보고 계신 듯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끝맺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 후로 저와 아람이의 삶은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은 결국 완전히 사라졌고 법적으로도 현실에서도 더는 우리 곁에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사회에 나가 일을 시작했고 아람이는 활짝 웃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새로운 인연도 제 곁에 남아 천천히 신뢰와 따뜻함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두려움이 스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치유된다는 것을요. 무엇보다 어머님의 마지막 편지는 제게 평생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돈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아이를 지켜내라. 그러면 이미 승리한 거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배신과 고통은 저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동시에 제게 강인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받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겐 그것이 바로 아람이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집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시고 제 이야기가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